한국의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된 걸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2024년도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 가죠. 이제 정말 촬영일 기준으로는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이 연말에 정말 이 시국이 참 이렇게 복잡해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골치가 아프실 텐데 어찌됐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24년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쯤 돼서 항상 나오는 보고서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2024년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하나은행에서도 막 나오는 것도 있고 뭐 KB금융지주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요 매년 발간되는 부자 보고서를 저도 이제 한 번씩 다루거든요. 근데 요걸 보면은 좀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약간 좀 부자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자 보고서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부자들을 설문을 해가지고 설문조사해서 너네들은 어떤 생각이야? 라고 물어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매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과 뭐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흐름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부자의 기준을 뭘로 잡냐면 이 금융자산이 10억이 넘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이제 칭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국제 기준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런 금융자산만 10억이 넘는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이제 설문조사를 매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융자산이 10억이라는 사람들은 뭘까요? 이 거주 부동산 같은 것들을 다 빼고입니다. 빼고. 순수하게 이제 금융권에 현금성 자산 있는 것들만 10억이 넘는 분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무주택자고 뭐 월세 사는데 뭐 금융자산이 10억이 있어가지고 딱 떨어지는 10억 부자인 분들도 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현금이 있고 돈이 있는데 집을 안 사고 이거를 뭐 월세 살면서 막 굴리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금융자산이 10억 있다? 그럼 부동산은 뭐 아무리 못해도 뭐 10억에서 20억 정도는 다들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금융자산 10억이면 최소 뭐 한 25억에서 30억 이상의 부자들, 여기서 조금만 더 있으면은 뭐 40억에서 50억 부자들 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느냐가 내가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요즘에 경기가 다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 부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경기 때문에 힘들까? 를 보면은 부자의 숫자는 작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10억이 넘는 분들은 이제 부자잖아요. 사실 생각해도 이 정도는 부자죠.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오히려 좀 늘었다. 물론 금융자산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이제 금융자산에 넣으면 그것도 어쨌든 간에 금융자산은 는 거니까 그래서 숫자가 잡히는 것들도 있긴 있겠죠. 근데 요 금융자산 자체는 3%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숫자도 늘고 금융자산도 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힘든 거는 부자들보다는 서민이 더 힘든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초고자산가가 있어요. 초고자산가. 그냥 자산가는 100억 이하, 그 고자산가는 100에서 300억. 300억이 넘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금융자산만 300억이 넘는 거면 아마 부동산까지 합치면 뭐 최소 400억에서 뭐 500억 넘는 부자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17%가 늘은 거예요. 엄청 많이 늘은 거죠. 원래 8,600명 정도 있었대요. 금융자산만 300억이 넘는 사람들이 8,600명 정도 됐는데 1,100명으로 더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더 많이 부자가 된 거죠. 그러면 다른 데선 줄지 않았나라고 봤더니 금융자산 100에서 300억, 그러니까 상중하가 있으면 중급 부자들이 좀 줄었대요. 그 말은 뭘까요? 원래 요 100에서 300억에 있던 그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300억이 넘는 곳으로 쭉 올라간 거죠. 올라갔으니까 위에가 17%가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0억 밑에 있는 부자들이 같이 올라와 줘야 여기가 이제 차는데 밑에서 못 올라왔나 봐요. 뭐 이 보고서에서는 부동산을 사거나 하면서 금융자산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라고 뭐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요 100억 이하에 있는 분들은 조금 막 힘들어가지고 많이 못 올라왔는데 요 한 200억대에 가지고 있던 분들이 막 400억, 500억으로 확 늘어난 게 아닐까.
라고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부자들은 어디 살 것 같으세요? 부자들은 70%가 수도권에 살고 있고, 더 충격적이라고 해야 될까? 신규로 늘어난 부자들의 50%가 수도권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도권에 다들 몰려 살고 있는데, 늘어나는 것도 계속 수도권이 반 정도가 늘어나니까 부자들이 점점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어찌 보면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도 부자가 많아요. 절대 적진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씩 계속 서울 수도권으로 막 몰려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 애들 많이 사는데, 이 서울에서도 어디를 살까를 보면 이 부집중도 지수라고 해가지고 초고 자산가들,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300억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보면 종로구,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이런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어디 사는지는 이제 명확한 거예요. 이 동네에 돈이 제일 많겠죠. 한국 부자들이 금융자산이 늘어났다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3%씩 늘어났다고. 그러면은 부동산 자산은 안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에요. 부동산 자산도 늘어나.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 금융자산도 늘어났죠. 약 3%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3%. 근데 부동산 자산은 10%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금융자산보다 더 빨리 늘어나는 게 부동산 자산이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이 2024년에 돈을 잘 벌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자산의 규모를 보면요, 부동산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22년도에 살짝 좀 꺾였던 것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22년에 금리가 막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뭐 오피스 건물 같은 것도 막 빠지고 뭐 집값도 빠지고 하니까 부동산 비중이 조금 뭐 이렇게 줄어들고 막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제 이 금리가 좀 안정되고 이제 인하 시즌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빠르게 부동산 자산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산가들 100억이 안 되는 분들은 60%가 부동산 자산이고, 고자산가 이상 100억이 넘는 분들은 52%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자들이 어디에 자산을 그럼 이렇게 분배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거주용 주택을 제일 좋아합니다. 거주용 주택. 그러니까 사는 집에다가 돈을 왕창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따가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용 주택 말고 두 번째가 어디냐면 예금입니다.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거예요. 현금을 그냥 들고 있어요. 내 집에다가 제일 많은 자산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현금을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 넣어놨냐? 내가 거주는 하지 않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주하고 있지 않는 집. 뭐 내가 다른 데 나와 살면서 뭐 전세로 살고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아니면 뭐 2주택이나 뭐 3주택 하는 분들도 있겠죠. 자산이 뭐 이렇게까지 큰 분들은 이제 다주택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식들 줘야겠다면서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빌딩 상가 순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많이 벌었는지 이 부자들의 투자 성적표를 한번 보면요, 금융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금융권에서 조사하는 거니까 보면은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주식으로 돈 벌었다가 이제 주식 투자 안 한다, 요거 빼고 나머지에서 32.5%니까 꽤 많은 거죠. 손해 안 보고 그냥 본전입니다도 30%. 손해봤어요가 19%, 저는 아예 투자 안 하는데요가 15%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을 좀 번 거예요. 펀드나 채권, 뭐 보험 이런 걸로 돈 버는 거는 거의 없었다. 금융자산은 이제 주식이었다는 거고, 부동산을 보면은 23년도보다 24년도에 돈을 벌었다라는 분들이 좀 더 많습니다. 본전이에요도 한 60-70% 정도 되지만 돈 벌었어요가 한 25%, 손해봤어요가 거의 없어요. 손해봤어요는 한 8% 정도밖에. 아예 투자를 안 하면 안 했지, 투자를 했다면은 일반 아파트에서 돈 벌었다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에선 돈 못 벌었다. 오피스텔 조금 벌었고요. 상가로 좀 더 돈을 좀 벌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아예 안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은 주식, 아파트, 상가, 펀드 순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여기서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아니, 요즘에 국장이 얼마나 이게 안 좋은데 국장에 투자했는데 어떻게 돈을 벌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요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착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보고서를 만들려고 설문조사를 언제 했냐? 이게 8월, 9월에 했습니다. 8월, 9월. 8월, 9월이니까 어때요?
그때만 해도 코스피가 아주 나쁘진 않았거든. 아주 나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2800을 넘어가지고 찍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리꽂기 시작하는데 가장 요 높은 데에서 조금 지나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니까 돈 번 사람들이 좀 있었겠죠. 근데 그 뒤로 이제 쭉 빠졌으니까 아마 지금 조사하면은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 뭐 주식이나 뭐 부동산 말고 다른 거 투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금 정도 한다. 금이나 뭐 보석 같은 거 조금 하는데 금 보면은 1년간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금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이 30%밖에 안 돼요. 그냥 저는 본전입니다가 5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금도 뭐 이렇게 조금만 사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나눠 사면서 이렇게 뭐 고점에도 사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큰 돈을 번 사람들은 많이는 없나 봐요. 아니면 여기 보석에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다이아가 요즘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걸로 손해를 본 게 이제 퉁 쳐져가지고 돈 못 벌었어요라고 하는 거일 수도 있겠죠. 금에 좀 관심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관심이 없다. 자, 부자들은 그러면 어디에다가 앞으로 투자를 하고 싶을까를 보면은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국내 부동산. 이게 다 여기에 지금 순위가 1위예요. 40%는 국내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자산이 50억 미만, 뭐 100억대, 100억 넘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나이도 40대, 50대, 60대 다 똑같아요. 부자, 우리나라 부자는 그냥 부동산이야. 무조건 국내 부동산을 산다가 가장 최고의 관심사고 2등은 금입니다. 2등은 실물 자산, 금을 사야 되겠다. 3등이 이제 국내 금융 투자입니다. 국내 금융이기 때문에 이게 다 주식으로 들어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연금, 보험 뭐 이런 것들도 뭐 채권 다 포함해 가지고 30%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압도적으로 부동산을 다 좋아하고 뭐 소수가 뭐 주식을 좀 할까 말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부동산과 금 그리고 조금 남은 거를 뭐 채권이나 예금이나 주식에 쪼갠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대단히 안전지향형으로 이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더 벌기보다는 지키는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지키는 투자. 향후 3에서 5년간 중장기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를 뽑아주세요라고 했더니 주식이 35% 그리고 이제 거주용 주택이 36% 정도, 거주는 안 하는 주택이 뭐 32%, 그다음에 이제 빌딩 상가, 뭐 금 이런 순으로 이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부동산은 계속 좋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이 아니라면은 금을 조금 좋게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식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게 거의 뭐 압도적이죠. 나머지는 그냥 약간 마이너한 취향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식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들 좋아할까 생각해 보면 사실 부동산 부자는 뭐 20억, 30억대 뭐 이런 데 많이 몰려 있고요. 뭐 100억, 200억, 300억대로 갈수록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금융자산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금융자산으로 돈을 벌어본 기업들도 좀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없이 막 수백억대 부자가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금융자산을 어디다 투자할 거냐라고 봤을 때 투자 의향이 있다라는 걸 보면은 국내 주식이 제일 높아요. 물론 해외 주식도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펀드나 채권에도 계속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국내 주식은 거의 대부분 좋게 보는, 뭔가 희망을 놓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연간 기대 수익률을 한 10에서 20%대를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국내 주식을 봤을 때 그래도 한 10% 20% 벌지 않을까요? 라고 여전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빠져도 버틸 수 있나요? 손절 안 하고 버티는 그 손해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국내는 30%, 해외는 33%까지는 내가 빠져도 팔지 않겠다. 꽤 많은 사람들이 손실이 발생해도 손절매는 절대 안 한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매를 아예 안 하겠다는 사람도 엄청 많다는 거. 요거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버티면 버티는 거지 나는 손해는 안 본다. 아마 이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또 부자가 된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국내 주식에 대해서 계속 좋게 생각하는 거는 아마 세금이 없어서 그런 거일 수 있어요. 아무래도 뭐 국장이 안 좋다 하지만 금액이 커지면 미국 주식 가가지고 돈 벌어서 세금 내는 것도 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일부 반영이 돼 있는 거겠죠.
그리고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손절매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는 조금 까지면 언제 팔죠? 언제 팔죠?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 부자들은 야 그렇게 팔 거면은 아예 투자를 안 한다. 이런 마인드가 아닐까요? 그리고 야, 물려 있어도 괜찮아. 10년 물려도 괜찮다는 분도 되게 많아요. 야 5년 정도 물려도 괜찮은데요. 저는 10년 이상 물려도 괜찮습니다. 라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윳돈 가지고 조금 투자하는 겁니다. 조금. 이 부동산 비중이 거의 뭐 한 절반 정도 되고 절반 이상 되고 금융자산이 나머지가 좀 있는데 그중에서도 채권에 넣고 예금에 넣고 막 이러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식에 들어가는 거는 뭐 한 10%나 되겠죠. 본인 총 자산에. 그러니까 총 자산에 한 10% 들어가서 거기서 좀 물려도 그냥 버티겠다. 라는 마인드가 있다 이겁니다. 자, 부자의 기준이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작년에도 100억이 딱 중위값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100억이 중위값이긴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자의 기준이 이 낮은 게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점 내려왔죠. 그리고 100억대부터 이제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뭐 30억, 40억, 50억도 부자예요라는 사람들이 이제 한 해 한 해 갈수록 줄어들고 100억 정도는 돼야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본인 재산이 100억이 넘는 사람들부터 저 정도면 그래도 부자 아닌가요? 라고 응답하는 이 비율이 73% 정도 됩니다. 100억이 안 돼. 예를 들어 50억 미만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금융자산 10억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설문조사를 받았겠죠? 뭔 제가 부자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적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물론 24년에 45%가 됐으니까 23년보다는 좀 늘었지만 절대적인 비중을 봤을 때 한 100억 정도 넘어가면 네, 저 정도면 좀 부자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의 기준이 약간 한 100억에 가까워야지 부자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 가구 평균 순자산은 한 5억 정도밖에 안 돼요. 5억이 채 안 되나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자의 기준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상당히 높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이게 그 많은 분들이 뭐 상속받고 증여받아가지고 그 부자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상속 증여 비율이 높진 않습니다. 18%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부동산을 투자를 했거나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이걸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뭐 금수저들도 물론 어느 정도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은 뭘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능력이든 노력이든 해가지고 이제 부를 일군 자수성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자수성가를 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거 아닙니까? 보면 제가요. 사업이랑 부동산을 해가지고 40대쯤 해서 약 7억 정도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0대에 7억을 모은다는 게 어떤 분들은 이제 저건 절대 불가능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또 꽤 많은 분들한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 금액대인 거죠. 물론 이 종잣돈의 규모를 뭐 3억 미만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10억 넘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충 중간값이 한 7억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나이는 40대예요. 40대 전까지는 열심히 뭐 일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근로소득도 높이고 해가지고 돈을 이제 막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부동산이나 사업으로 대부분 1위, 2위가 사업 아니면 부동산이에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든 한 7억 정도 만든 게 내가 부자 된 종잣돈이 되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을 때 높은 소득을 얻으려고 하고 젊을 때 아끼고 돈을 모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는 거죠. 대부분은 20, 30대에 부자 되고 싶어 하시지만 실제로 부자 된 사람들은 40대까지는 자기 사업 키우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럼 부채가 많냐를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산의 대부분이 거주용 주택에 들어가 있다고. 아니 근데 100억 부자인데 거주용 주택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 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대출이 더 없어요. 지금 요 설문조사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6억 7천만 원 정도가 부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임대보증금이 65%.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은 뭐 전세나 월세 보증금 받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채는 부채지만 사실 뭐 안 받을 수 없는 돈이니까 받는 거지. 실제로 내가 막 주택 담보대출을 막 빌리고 하는 것들은 더 적다는 겁니다. 임대보증금이 거의 65%에 가깝게 차지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빚은 있어요. 74%, 75%가 빚이긴 한데 그냥 뭐 임차인한테 이렇게 보증금 받아놓은 거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빚을 뭐 아주 부담스러워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총 자산의 10%밖에 안 됩니다. 총 자산의 10%. 그러니까 LTV 10%예요. LTV 10%니까 당연히 아무 부담이 안 될 것이고 금융 자산의 2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을 갚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내일도 갚을 수 있어. 금융 자산의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내가 현금이 한 20억 있는 거예요. 근데 부채가 뭐 한 5, 6억밖에 없는 거지. 갚으려면 뭐 내일도 갚는다야 하는 정도로 운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출이 없이 그냥 내 집에 살거나 뭐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대출의 영향을 잘 안 받죠. 그러면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오히려 이제 막 맞벌이 시작한 사회 생활한 지 한 3에서 5년 정도 돼가지고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출 규제에 직격탄을 맞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난 대출 안 받는데요 라고 하면서 집도 사고 막 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보면 이 대출을 되게 싫어하고 막 이자 내는 거 싫어하고 뭔가 세금 내는 거 싫어하고 그냥 부동산에 묵혀두고 최대한 지키는 투자를 한다. 이런 경향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나라는 걸 보면은 과거보다 이 받은 경험이 많이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자수성가가 40% 정도는 되는데 그래도 상속 증여를 좀 받는다. 보면 뭘 받았나? 현금을 받았다. 그리고 거주용 부동산 같은 걸 받았다. 거주를 하지 않는 거주 외 부동산도 받기도 하고 현물 자산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이나 현금 같은 것들을 과거보다는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그 종부세가 막 늘어나면서 부모님들이 원래는 안 주려고 했다가 준 그런 자산들 있지 않습니까? 뭐 강남에 아파트 막 주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명의를 쪼갠다고 아마 그런 것들의 영향도 받은 것 같아요. 자, 부자들의 해외 자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냐를 보면은 과거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에 제일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해외 부동산은 거의 없어요. 해외 부동산에는 관심이 없고 국내 부동산에 주로 이제 투자를 하고 해외에 만약에 한다면은 주식이나 예금, 외화 예금이나 외화 현금 같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식으로 이것도 엄청 그 보수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거 사면 이제 복잡하잖아요. 해외 부동산은. 근데 이제 금융자산이야 이제 금방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만 한다 이거죠. 내가 가보고 할 수 있는 국내는 부동산을 많이 하는데 해외는 금융자산만. 그럼 향후에는 해외 자산에 투자할 거냐?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0%가 해외에 투자하려고 하고 그래도 그중에서는 해외 주식이나 현금 뭐 예적금 정도만 할 것이다 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해외 투자자가 늘어났다 해도 대부분 그냥 뭐 젊은 세대에서 이제 조금 돈들 모아가지고 하는 거지 진짜 큰 그 자산가들은 해외 자산이나 이런 거에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이민은 갈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약 27% 정도가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이 100억이 넘어갈수록 이제 유의미하게 이 비중이 높아져요. 이 자산이 100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상속세를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고 거의 뭐 못해도 한 40억에서 50억 날라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의 거의 절반을 이제 내야 되는 상황에 빠지니까 고민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미국이나 캐나다, 뭐 싱가포르 이런 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 10명 중 한 3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해외 이민을 왜 가려고 합니까? 라고 보면은 세금에 대한 게 제일 클 수 있잖아요. 근데 세금은 사실 4등입니다. 4등이고 거주 환경이 좀 뭐 안 좋다거나 제일 큰 게 뭐냐면 요 사업 환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업으로 부자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국내에서 사업을 해보니까 못 해먹겠다. 너무 힘들다. 막 규제가 너무 많고 막 너무 괴롭힌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예 그냥 해외로 그냥 가야겠다. 어디 동남아로 뭐 공장을 옮기든지 해야지 이거 못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뭐 국내 노후 불안, 뭐 지정학적인 불안, 뭐 이런 것도 있고 당연히 이제 세금에 대한 것들도 이제 있습니다. 금이랑 예술품 정도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가상자산, 뭐 비트코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주 부정적이에요. 보면은 가상자산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고
뭐 재산이 늘어나면 좋지만 안 늘어나도 상관이 없는데 잃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부자들의 마인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딘가 넣었는데 막 쭉 빠지고 하면은 내가 이제 그 너무 타격이 크니까 기존 투자로도 충분하다. 뭐하러 내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지식도 잘 없고 내재 가치 같은 것들도 없고 원금 손실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수익률도 낮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거래소가 뭐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부정적인 게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요. 주거용 주택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러면 그 이유는 대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출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 사는 집이 대부분 이제 아까 말했듯이 종로나 용산, 강남, 서초인데 여기에 제일 좋은 집에 살겠죠. 그러니까 거기가 뭐 평수도 작은 거에 안 살 거 아니에요. 뭐 40평, 50평, 60평, 80평 이런 데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만 해도 뭐 한 5, 60억대가 넘어가는 집들에 사는 겁니다. 근데 대출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동산 자산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똘똘한 한 채 정책으로 지금 모든 법이 바뀐 지가 벌써 한 7년, 8년째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계속 똘똘한 한 채를 밀고 가고 다주택자 규제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부자들은 이제 계속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는 이제 계속 부자가 될 것이다. 좋은 집을 그냥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지금 대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금도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똘똘한 한 채니까 규제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들은 당분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하면은 한국인의 부동산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나이 불문, 자산 불문, 최우선 투자처는 한국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해외 금융자산에 관심도 좀 있어요. 그리고 이민에 대한 고민도 조금은 있는데 가장 큰 게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과 부자들의 어떤 설문조사 같은 걸 딱 보면은 변동성이 큰 걸 진짜 싫어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우리는 어때? 우리는 변동성 큰 게 좋아. 어차피 인생은 한 방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산가들은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이 가상자산 절대 안 해. 왜? 변동성이 커가지고. 잃으면 어떻게 해요? 라는 거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걸 바라는 거지 뭐 더 안 벌어도 돼. 잃지 않자. 라는 게 이제 핵심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돈을 법니다. 그래서 돈을 점점 불리고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 방을 노리고 돈을 더 벌어야지 하다가 돈을 까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충격적인 건 부채가 없다는 거죠. 빚이 없어요. 빚이 없고 왜 빚이 없을 수 있냐?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고 근로소득으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출 없어도 고소득자인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부동산을 샀는데 부동산이 또 많이 올라 버리니까 원래도 대출 없이 샀는데 이제 오른 상태니까 부채 비율이 더 낮은 거죠. 어찌 보면 이게 부자가 되는 뭐 정석적인 코스 아니겠습니까? 대출이 없이 고소득을 어떻게든 벌어내 가지고 그 돈으로 레버리지 삼아서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이 부자가 된 어떤 공통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게 매년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아마 반응이 똑같아요. 야, 부자들은 왜 저러지? 라는 거. 나랑 좀 다른데? 라는 생각들을 이제 항상 하거든요. 근데 또 1년 지나가지고 보고서를 보면은 부자들은 자산이 늘어있어. 근데 우리는 또 막 자산이 막 꼬꾸라져 있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자들을 좀 따라가는 것이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2025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금융자산 많이 늘려가지고 뭐 부동산을 팔아서 10억이 되든 아니면 뭐 주식이나 코인을 잘 하셔가지고 10억을 넘기든지 간에 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받을 수 있는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년에는 또 우리도 잘해가지고 자산을 이제 부자들보다 더 많이 늘려보자라는 좀 그런 의욕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